자, 국제1회 매거진 비 연속대담 2024 인구론. 이번 주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저출생 현실을 다각도로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앞서 4번의 대담을 통해서 돈만이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가능케 하는 복지 시스템과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도 인정받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종교는 이 생존과 번식이 힘든 척박한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 환경에서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나 혼자가 제일 편해. 이 혼자 사는 삶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1인용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혼삼의 시대. 이런 혼삼의 시대가 대세가 되어가는 세상에 모여서 살자, 오히려 공동체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교회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돌봄 마음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분이세요. 마을 활동가 부천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 각자 도생의 시대, 답은 공동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마을 인문가인 한결의 조현 기자, 이 두 분 모시고 혼삼의 시대에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저출생 시대, 진정한 종교와 교회의 역할까지 함께 모색해보죠.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우리 목사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부천 약도동에서 마을 목회를 하고 있는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마을의 학습, 복지, 문화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약대동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돌봄 마을과 돌봄 교회를 세우면서 마을의 마당을 넓혀가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는 마을 목회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조현 기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신문사에서 33년을 근무했고요. 33년 중에 3분의 2는 종교 전문 기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말 공동체에 대한 탐사기,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2024 인구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대담을 통해서 저출생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 또 부동산 가격 상승, 높은 교육열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에서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 명확한 것은 뭐냐면 지금 청년 세대가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점이거든요.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려봅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오늘의 사회는 압축적인 근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를 성공으로 이끌어왔지만 이제 압축적 근대화를 통한 그 후기의 모습은 압축적인 붕괴로 지금 상당히 저출산이라든지 가족 해체라든지 핵개인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동시에 같이 낳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압축 성장을 통한 이 경쟁 사회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동체에 대한 회피증들을 지금 느끼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과 같은 탈공동체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교회적으로는 가나안 성도와 같은 탈교회 현상에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요즘 청년들이 그런데 인구 감소가 실은 이제 한국이 너무 심각해서 그러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금 보편화돼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살 시간에 보면은 그 멜더스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식량이나 이런 재화들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인구가 너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빨리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마스 호킨스 같은 세계적인 이런 학자들도 인구가 너무나 급속하게 증가해서 우주 끝까지 인구의 더미로 우주 끝까지 다 포화 상태가 돼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세계적인 학자 예언도 지금 40년 만에 전혀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구를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는 추세가 지금 가속화됐기 때문에,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우리의 물질 문명이 급속화되는 문명사적인 어떤 위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급속도로 광문명과 이런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피로해지고 얼마나 이제 번아웃이 됐는지 더 이상 출산을 하고 돌보고 이런 것에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 같은 어떤 문명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명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우리가 농경 사회였다가 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도시 사회로 좀 변화했죠. 우리가 쭉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1세기까지 좀 짚어봤을 때 그러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좀 많아졌고요. 가족의 형태도 뭐 대가족에서 소가족, 근데 핵가족까지 나타나면서 많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대가족 사회에서는 육아가 이제 공동의 몫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가족의 형태가 변해지면서 육아 여건이 점점 어려워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지금 그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목회 현장이나 마을 현장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고립. 네, 많은 사람들이 근대 사회는 핵 가족이 이제 중심이 되었는데 그 근대를 이루었던 핵 가족도 지금 해체가 되면서 핵 개인으로 맞아요. 가잖아요. 예. 그리고 가정 공동체도 해체되고 마을 공동체도 지금 해체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의존하고 돌보는 관계망과 돌봄망이 붕괴 해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돌봄망과 관계망이 해체가 되면서 육아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핵 개인적 단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단위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미 이러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그 상상력이 젊은이들이 이 핵 개인 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그런 상상력을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 기자님께서는 문명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문명사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로 접근해 봤을 때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만 해도 농촌에서 자라고 컸는데 대부분의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의 예전에 40, 5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의 90%가 농촌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농촌 출신이면은 대가족 하에서 자라고 꼭 대가족이 아니다 하더라도 마을에 나가면은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길에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다쳐도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고 돌봐주고 설사 무슨 일을 당해도 이제 부모가 어디 일터에 나가고 없다 하더라도 굶고 있으면은 집에 와서 찬밥이라도 한 그릇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이런 이제 공동체적 돌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율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90% 이상이 지금 도시에 사는데 한국이 굉장히 도시화율이 높은데 그러면 도시의 삶이라는 것은 네. 온전히 모든 그러니까 이웃과 완전히 단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낳고 돌본다는 것이 온전히 내 혼자의 모든 것이 가중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예전에는 나면은 부모가 봐주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봐주든 고모가 봐주든 같이 공동의 책임이었고 공동의 이렇게 분담이 됐는데 지금은 온전히 독박이다. 독박 쓰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 저도 얘를 키워봤지만은 네. 정말 그 넓은 도시에서 우리 얘 하나 맡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맡길 곳이 없거든요. 온전히 내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그 도시의 삶, 어떤 문명적으로 이런 고립된 삶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 나는 그것을 도저히 내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혼자 그걸 어떻게 하겠어. 내 한 몸 가누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아파트에 살긴 했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또래 어머니들이 저를 봐주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저희 집 와서 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웃 근처에 있는 또 친척들께서도 봐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어떠세요? 공동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느끼는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인데요. 그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제 공포는 암과 치매 아니었어요? 네. 암과 치매가 이제 가장 그 어르신 되면 이제 공포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고독사라는 게 새로운 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고독사. 이게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남성들은 5060부터 고독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인 양극화 불평등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고립이 되는 모든 지금 사회적인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핵 개인으로까지 공동체가 해체가 됐고 그 핵 개인으로 핵 가족을 넘어 핵 개인으로 해체되면서 이웃과 관계망과 돌봄망이 붕괴되면서 고립되는 거. 여기서 모든 이제 공동체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우리 사회가 유독 그 모성애를 강조하고 또 강요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성들에게 모든 거를 지금 이제 사회가 돌봄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봄도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도 돌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성과 가족 단위로 돌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될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아직도 여성들이 돌봐야 된다, 가족이 돌봐야 된다라는 걸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여성과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돌봐야 된다는 거죠. 국가 돌봄도 한계가 왔고 이제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그 틈새로 시장들이 나서거든요. 네. 시장 돌봄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돌봄도 실패하고 시장 돌봄도 실패하지만 그럼 누가 돌보냐? 가족도 힘들면.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 돌봐야 된다. 공동체가 돌봐야 된다라는 돌봄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단계를 갖는 돌봄 민주주의, 돌봄의 사회학, 돌봄의 민주주의, 심지어는 돌봄 민주 국가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여성들, 가족들한테 돌보는 거를 떠넘기는 게 독박 씌우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사회가 참여를 해야 되고 사회 중에서도 국가나 시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이 돌봄을 이제 얘기할 때가 됐다.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그 얘기가 오늘 우리들이 나눠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좀 다음으로 짚어봐야 될 게 청년들의 시선도 함께 짚어보고 싶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공동체 얘기도 짚어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가족화로 육아는 온전히 이제 부부의 몫이 되었죠. 그런 사회에서 청년들한테는 교육,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 증대되고 또 극심한 이 경쟁으로 인해서 이미 결혼과 출산도 하기 어려운 번아웃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제 주변 뭐 지인들만 봐도 이런 상태에 놓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은 갈수록 개별화되고 혼자가 편하다, 혼자 사는 게 즐겁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혼자가 근데 뭐 외롭긴 해도 우리가 아까 말한 뭐 고독사를 얘기는 했지만 아직 청년들에게는 외롭지만 그래도 괜찮거든요. 나 혼자만 좀 편하면 되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뭐 청년들이나 뭐 지인분들은 많이 없으십니까? 기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요즘 추세가 트렌드가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야 저도 이제 7남매 사이에서 컸는데 네. 대가족 사이에서 이제 많은 형제간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방 안에서 이제 여러 형제간들이 이제 어려운 시대에 이제 살다 보면은 서로 생존을 위해서 또 뭐 밥 한 그릇 뭐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으려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눈치를 보면서 이제 관계를 하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다양한 관계망을 어렸을 때부터 생리적으로 습득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요즘 20, 30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혼자 자라거나 둘이 자라거나 서희 자라거나 예전에는 우리 한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자랐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각방을 쓰거든요. 맞아요. 형제간이 뭐 한 둘이 셋이 되더라도 이제 각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타인하고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법을 애초에 익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삶이 훨씬 익숙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보다도 더 사회가 물질 문명이 발전하다 보니까 더 고도화되다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또 익혀야 될 훈련하고 교육받아야 될 것은 더욱더 많고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필요한데 뭐 관계까지 신경 써? 그렇죠. 나 거기까지는 신경 못 써. 관계도 신경 못 써. 결혼에도 신경 못 써. 출산에도 신경 못 써. 거기까지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 나는 맞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내 몸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데 나는 그냥 이대로 혼자 사는 게 편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요즘 이제 보편적인 굉장히 그런 것이 많아졌는데 주관적인 판단도 나이대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왕성했을 때는 그러지만은 또 자기가 온전히 보호를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되면은 또 전혀 또 생각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겠네. 아, 내가 20, 30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60, 70이 되고 보니까 내가 그때 나가면은 뭐든지 나 여행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혼자 사는 것도 했지만은 지금은 온전히 다른 사람 타인의 도움을 받고 의지해야 될 나이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그때 왜 나 혼자만의 삶을 추구하고 살았지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는 책을 내고 나서 네네. 서울시청 앞에서 오후에 강의를 했는데 이제 금방 마감이 됐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도 기대를 안고 이제 강연장에 갔는데 거기에 강연장에 오신 80%가 노인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솔직히 친절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직설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이 나이대까지 여태 뭐 하시고 인재사 이렇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동체도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국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의 확대판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기 부모 하나 모시는 것도 힘들어하는 세상에서 이제 공동체도 그 가정의 확대판인데 거기도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고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10명이 전부 다 노인들만 와가지고 온전히 다 돌봄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젊은 시절에 자기도 육아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남을 돌보는 사람만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건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60, 70대가 돼서야 아, 내가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되다 보니까 나를 돌봐줄 데가 어디가 없나 하고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니까 그분들도 다 웃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대에 따라서 그런 생각도 다 변하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능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고 다 그럴 것 같지만 또 나이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야.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꼭 이 기자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반성하게 됐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기자님만큼 많은 분들을 접하고 또 이제 얘기를 나누실 텐데 이런 청년들 많습니까? 주변에? 청년들이 공동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네. 공동체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 이유는 199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신자유주의 물결이 각제도생 물결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는 분들은 이제 공동체의 경험이 없는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가 해체돼서 모든 고독사나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양극화, 불평등, 고독사 이런 걸 해결하려면 다시 공동체가 부활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필요성은 조금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학교나 이런 그동안 기존 공동체들이 이걸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거기도 다 해체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교회나 시민사회나 공동체적인 것을 유지한 곳만이 이 문제를 지금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상당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공동체로 좀 눈을 돌려보죠. 혼삶의 시대, 이 혼자가 익숙한 이 시대에서 두 분께서는 공동체로 눈을 돌리셨어요. 전 좀 신기했는데 조용 기자님께서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이 자본만을 쫓는 삶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똑같이 살아온 사람이었고 이제 직장 생활을 저도 33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은 너무 인간들 지겹잖아요. 힘들고 관계가 어느 조직인들 어느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갈등이 없는 곳이 없고 또 피곤함이 없는 것이 없고 그래서 저도 막 어디 혼자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그런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혼자 가서 숨어버려서 그 행복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정적으로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외로움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살 수는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사람들 간에 어떻게 피곤한데 같이 살 수 있어.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직접 공동체를 이렇게 이제 다녀보면서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또 연습을 하고 그렇게 갈등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다른 모델 케이스를 또 보고 또 본받기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야, 온전히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허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보면서 정말 그래야만이 온전히 행복해질 수가 있구나. 저는 이제 공동체를 다녀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그것이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것에 다 두려워해요. 저도 네.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공동체적 삶을 많이 이제 탐구를 하고 또 소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마을과 공동체, 이 마을 공동체는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조금은 생소하게 다가오는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을 공동체라는 걸.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둘 이상만 살면 다 공동체거든요. 예. 부천의 약대동처럼 그런 마을로 이제 마을에서 사람들끼리 비비고 볶고 같이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다 공동체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연결을 추구해 가는 것.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범위를 무한 확산시켜야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공동체 마을이 아니라 공동체 마을을 사역하는 분들도 이제 공동체고 예,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밥 먹는 것도 공동체고 그럼요. 예. 다양하군요. 예. 자, 그럼 목사님께도 질문 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직접 실천하고 계신데 돌봄교회, 이 돌봄마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이제 돌봄교회, 돌봄마을 이제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마을을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마을을 하나의 생태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마을이 하나의 생태계다. 네, 생태계다.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예.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으로 짜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마을은 유기체고 존재 자체가 관계망으로 짜져 있고 돌봄망으로 짜여 있고 관계망과 돌봄망을 통해서 생명망을 짜는 거다. 실은 우리나라가 뭐 출산율만 얘기를 하지만은 얘기들을 나눴다 하더라도 누군가 돌보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얘들이 또 불량 소년이 되거나 운동 고립 청년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수십만 명이 운동 고립 청년이라는데 실은 훨씬 더 돌봄에 더 취약한 빈민가 약대동 같은 데서 목사님 같은 분들이 들어가서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떤 소수의 헌신자들이 아니면 이게 해낼 수 없는 네. 7, 80년대에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헤쳐올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냥 골목길에서 담배나 피우고 무슨 본드나 마시고 이럴 수 있는 애들을 방과후 학교에서 떡볶이 해서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같이 돌보면서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우동네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꿈이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형성이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문내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정말 힘든 세월이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네. 정말 그들이 한 시대에 공동체적 돌봄으로서 완전히 방치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을 이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지금 이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그렇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고 약대동 같은 방주 같은 곳이고 이런 곳이 우리가 너무 거대한 꿈을 갖고 뭐 전 우리나라를 바꾸자, 세계를 바꾸자 이런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허황되고 방주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주들이 한 곳이라도 또 5곳이라도 10곳이라도 있어주면은 저곳을 보고 희망을 삼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먹고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저렇게 공동체적 마을 네트워크가 잘 되는 마을에 가면은 나는 내 혼자 아이를 낳고 기를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나도 조금 그 마을의 도움도 받고 하면서
나도 우리 애를 기를 수가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주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제 목회자시니까 또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변화의 몸짓이 이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또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 공동체 마을 이런 자체가 한국 교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여기 그 물만골 그 공동체에서 이제 그 게스트룸에서 잠을 잤어. 오늘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할 때 7분의 이제 지역에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 오늘 이렇게 CBS에서 이게 좋은 프로그램에서 그런 맛보기 얘기들을 했는데 이미 공동체들이 이렇게 형성된 데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올해 3월인가에 국회에서 통합돌봄 지원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반 후에는 돌봄 마을을 만들면 그거를 지원하는 법이 통과가 돼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앞으로 교회의 이제 방향타로 이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은데 돌봄 마을이나 돌봄 교회라는 것이 앞으로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 문제, 고독사, 자살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공동체라는 모델을 만들고 이것이 한 도시에서 한 5개 정도만 만들어지면 한 도시가 양극화, 저출산의 문제, 그다음에 불평등의 문제들을 마을 단위로 해결하는 그래서 돌봄의 민주화가 되고 마을 단위로 해결이 되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피부에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런 공동체가 있구나. 저런 공동체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이제 느낌을 받잖아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지역아동센터나 이제 도서관, 그다음에 어르신 급식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 그 관계망을 지금 갖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개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이제 연결이 되고 서로 이제 물론 이제 교회 산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밖에서 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도서관은 그렇게 있지만은 요거 신마라고 하는 신나고 신나는 어르신 마을이나 그다음에 꼬비 심야 식당 같은 경우는 그곳이 이제 교회의 내부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밖이. 그래서 마당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교회와 마을의 접촉점이나 경계선에서 마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와 마을을 연결하는 그 접촉점과 경계선에서 창조적인 마당이 형성이 돼요. 그런 마당이 형성됐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복지 쪽에 저걸 했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를 한 해나 두 해에서 넓혀서 그거를 매칭펀 그렇게 하고 3번 할 수 있고 수리도 하고 마을 장례식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물만골에 오니까 물만골은 이미 10개의 공유 주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보러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주택 문제, 육아 문제, 교육 문제라는 것만 해결되면은 젊은이들이 출산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마을 단위에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렇군요. 그게 이제 마당의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난제로 남겨져서 해결하지 못하고 좀 해결하기 좀 힘들었던 사회 문제들이 이 마을이 또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있죠. 말씀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죠. 네. 근데 또 기자님께서는 이 마을과 공동체를 탐사 취재하셨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동체까지 취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지근거리에서 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네. 공동체로 이제 살아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혼자 살기도 힘들고 둘이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가족끼리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어떻게 피곤하게 저렇게 같이 살 수가 있지? 이런데 그들을 딱 보면은 그들이라고 우리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잘 되는 공동체들은 어떤 가치관, 지향이 비슷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면 성역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다른 공동체들도 인문학적 공부도 많이 하면서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물질 위주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나눔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또 경청 공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는 삶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나름대로 또 훈련이 되다 보면은 살아가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저 사람들 어떻게 같이 살아 피곤하게 어떻게 같이 살아 이제 하지만은 그들은 그 안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같이 공부해 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그렇게 잘 해가는 공동체일수록 정말 잘 되어가더라고요. 접하셨던 공동체 중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에 이제 소개한 공동체들도 이제 한국에서도 잘 되는 공동체들이 기독교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하는데 보면 이제 밝은 누리라든가 은혜 공동체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기독교 공동체들인데 네. 그런 공동체들도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약간 이제 공동체면은 조금 예전에는 좀 그 일본의 뭐 옴진리교나 이런 것도 네. 공동체였기 때문에 공동체는 네. 약간 사실을 보기도 해요. 너무 폐쇄적인 공동체들이 예전에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잘 되는 공동체들은 물론 약대동 공동체들 약대동도 여기 새로운교회도 그러지만 벌써 돌봄을 다른 교회들과도 협력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누리나 은혜 공동체 같은 경우도 잘 되는 공동체들 보면은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가면 이상하게 가고 그들도 굉장히 교류를 하고 열려 있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요즘은 큰 교회들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배부르고 잘 되는데 근데 그 너무 조금 힘이 없고 숫자가 적고 그런 교회들은 마을에 개방적이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거든요. 마을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동체적 삶으로 이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는데 잘 되는 은혜 공동체나 밝은 누리 공동체는 자기들끼리 폐쇄성을 가져도 잘 될 것 같은데도 너무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야 이런 공동체들은 이 세상에 참 빛이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들끼리만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려 있어야 우리들이 가서 보고 야 우리들도 저렇게 살면 되겠네. 은혜 공동체나 밝은 누리 공동체처럼 외부하고도 교류도 많이 하고 일반적인 성역 공부뿐만 아니고 인문학 공부까지 보편적으로 굉장히 사회 보편 시민으로서의 공부도 많이 하면서 열려 있는 이런 공동체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일반인들도 접근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 또 특수한 사람들만이 공동체에 살아간다는 어떤 막연한 편견에서 아 나도 살아볼 수 있겠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거기 교류할 수 있는 장소도 그들이 충분히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들이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천 새로운교회 또 밝은 누리 공동체, 은혜 공동체 이 세 곳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세 곳의 그럼 최대 장점은 열려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열려 있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완전히 갇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폐쇄적인 그런 그렇죠. 그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폭넓게 꼭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래야 실은 이렇게 교류를 해야 나중에 신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완전히 폐쇄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게 뭐 이게 닫힌 교회가 조금 이제 그런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이 소통도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도 마을 공동체가 마을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이렇게 책 내고 나서 북 콘서트를 하면 100여 번 했는데 대부분 마지막에는 갈등이 생기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들이 많고 아마 목사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네. 저는 인간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툼이 없고 차이가 없고 갈등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나 다 있는데 그런 것이 완벽히 없어야 된다는 것이 나치식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나하고 다른 인간은 전부 다 죽여. 장애인도 죽여버려. 유대인도 죽여버려. 나하고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르면은 다 없애버려. 우리하고 전부 다 모든 것이 같아야 돼. 이렇게 되면은 너무 폐쇄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조금 이제 그 열린 사고가 굉장히 이제 필요하고 지금 그게 새로운교회도 이제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갈등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마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뭐 둘이 산다고 안 싸우나요?
싸우죠. 공동체로 살아, 둘이 살아, 싸움도 있고 이런 건 혼자 당연한 살아도, 거예요. 혼자 살아도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요. 부대낌도 있고. 예. 그런데 차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어떻게 화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전혀 우리는 전혀 달라서는 안 돼. 전혀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돼. 이런 너무 막힌 사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걸 못 느껴서 그런지 공동체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좀 부동산이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공동 소유하지? 이 물질적으로 오는 기쁨도 분명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 포기하고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위해서 나누겠다? 이게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우리 조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미국의 그 기독교 유명한 기독교 공동체인 브루도프 공동체라든가 이제 한국에서도 그 굉장히 오래된 야마기시 공동체, 일본에서 출발한 그런 공동체들은 완전히 무소유 공동체, 개인의 재산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원시 공산 사회가 똑같은 거죠. 실은 예수님 공동체가 이제 원시 공산 사회 그런 공동체인데 전부 다 니들은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완전 무소유 공동체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건 이제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개인의 욕망을 이제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완충, 이제 절충을 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발군들이나 이런 데서도 새롭게도 그럴 거예요. 더 뭐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내놔야죠, 당연히. 약한 사람들 돌봄 좀 뭐 김치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한 사람들에서 좀 더 내놓는 이런 자세들, 이런 거지 완전히 가진 것을 전부 다 내놔라. 이런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이제 지금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인의 소유, 자본주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을 전부 다 내놓고 함께하는 이제 공동체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공동체적으로 얼마든지 공유주택이라든가 마을에서 함께할 수 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다양한 방식의 공동체적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조영 기자님께서는 전국 많은 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취재하셨으니까 이 부산에 맞는 공동체를 세운다면 좀 어떤 느낌, 어떤 색깔을 갖고 세우면 좋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부산만 해도 세계적인 대도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어떤 목가적인 공동체적 이런 것을 그리고 많이 하는데 이제 도시에서는 그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맞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곳은 거기도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1이 공유주택에서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유주택이라는 게 겉보기에는 그냥 빌라 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뭐 3가족, 4가족 아니면은 뭐 독신자들이 서너 명이 모여서 같이 산다든가 그래도 그러니까 100% 같이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2-3번만 식사를 같이 하고 한 번 정도는 같이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고 한 번 정도는 뭐 무슨 파티를 하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히 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공동체라고 해서 머리 무겁게 나는 그런 게 할 수 없어 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적어도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서 교제하는 독서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도라도 참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확산시켜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두려웠는데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좋고 서로 의지되고 힘이 돼? 그러면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러면 혼자 사는 것보다도 같이 살아볼까? 그러면서 같이 산다 하더라도 100% 우리가 프라이버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100% 공동체적 삶은 안 되고 프라이버시한 삶을 팔을 하고 공동체의 삶을 잃을 정도로 완충 정도로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공동체적 삶에 익숙해가는 이런 자세로 대도시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이 공동체, 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저출생과 초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이 도시로 서울로만 가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좀 해결책, 뭐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네, 제가 이제 여기 부산 CBS에서 이렇게 특별한 거를 마련해가지고 조금 공부를 했어요. 설교도 좀 한번 해봤는데 이제 연습 삼아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들이 이제 80년대에 이제 마을 운동이나 공동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얘기했던 것이 아까 특히 공동체 육아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게 다 아시죠? 예, 예. 이제 고인류학자 아마 이상희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우랑우탕이라든지 이제 침팬지라든지 이런 영장류랑 결정적인 차이가 영장류 다른 오랑우탕이랑 침팬지들은 이 출산할 때 혼자 한다는 거예요. 출산이 다가오면 혼자 가서 출산해서 독박 혼자서 키우는 거래요. 근데 우리 인류는 그 고인류학자의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머리가 크잖아요. 두뇌가. 이기 때문에 회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혼자서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출산부터 돌봄이 필요하고 그거를 사회적 출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고인류학자가. 예. 출산 자체가 호모사피엔스는 사회적 출산이고 두 번째 양육하는 방식도 혼자서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한 아이를 한 마을에서 키운다는 게 공동 육아를 사회적 출산하고 공동 육아를 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인류의 진화와 생존의 성공의 이유라는 거예요. 네. 고인류학자가 사회적 출산과 공동 육아. 그러니까 8, 90년대에 마을 활동했던 젊은 부모들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전부 공동 육아 운동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각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명맥이 있는데 마을에 이것을 뇌과학자나 고인류학자들이 이게 인류의 생존과 진화의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 이 공부를 한 분이 이제 조한혜정 문화인류학자인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어나서 사회적 자궁이라고 하는 자궁에서 키워졌다는 거죠. 그게 호모사피엔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회적 출산을 하고 공동 육아를 한 다음에 그것이 발전해서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는 그것을 사회적 자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출산, 공동 육아 그거를 공동체를 키웠는데 마을 단위로 공동체 전체가 마을 자체를 자궁으로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 호모사피엔스가 어마어마한 이 인류를 만들어냈다는 건데 지금 핵심 문제는 이 사회적 자궁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자궁을 복원하지 않는 한 이 저출산율은 무슨 국가 정책 이런 거 물론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자궁을 먼저 저는 알았는데 이거는 고인류학자, 뇌과학자까지 사회적 자궁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회적 출산, 공동 육아 그리고 마을 단위가 사회적 자궁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군요. 자궁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걸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걸 지금 이건 신학의 문제고 과학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른 동물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 하더라도 소나 말이나 이렇게 다른 것들은 태어나서 한 뭐 5분 10분이면은 예전에 보면은 일어나죠. 톡 치면은 일어나서 달려가거든요. 그리고 한 1년만 키우면은 고양이도 쥐도 잡고 강아지도 1년만 키우면 도둑이 오면 짖기도 하고 이제 소나 말은 혼자서도 1년만 키우면 꼴을 뜯어먹고 양도 혼자 돌아다니면서도 풀도 뜯어먹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1년 길러봐야 겨우 이제 걸을까 말까 할 정도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은 1년만 키우면 지 밥벌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고양이는 쥐도 잡고 지 밥벌이를 하는데 사람은 10년 키워도 지 밥벌이가 안 되거든요. 요즘은 30년 키워도 견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니까 사람에게는 너무 이렇게 계산으로 하면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출산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선택사항이 돼버렸거든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계산을 해보거든요. 계산을 해보면은 출산은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다른 것은 계산이 분명히 나오는데 인간은 키워봐야 20, 30년을 키워봐야 회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랑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돌봄이 안 되면 공동체적 돌봄이 안 되면 지금처럼 개인주의 온전히 자기 혼자 이걸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되는 것을 혼자 몰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0년, 30년 동안 내 삶을 희생하면서 얘기만 매달려 있다. 요즘에
계산 속이 빠른 젊은이들이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돌봄, 공동체적 돌봄으로 전환이 안 되면은 그게 정말 출산과 육아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완전한 개인주의적 사회가 돼버렸지만은 출산과 돌봄에 있어서만은 우리의 인륜을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회적 돌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용 기자님,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함께 사는 길을 택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더불어 산다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여기 온 것도 누군가가 운전해줘서 온 거고 누군가가 쌀을 생산하고 누가 해줘서 밥을 먹고 오늘 또 전부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는 개인주의적 삶 또 인간 그 귀차니즘, 피고니즘에 물들어가지고 관계를 힘들어하지만은 관계를 힘들어하든 힘들어하지 않든 관계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의 근본 성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자기 혼자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고립을 자초하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유스러워지고 편리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더욱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심리적으로 더욱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인간 삶의 행복.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734명을 79년이나 연구해가지고 인간은 어떨 때 가장 불행해지고 어떨 때 행복해지느냐 그걸 조사했을 때 결국 관계를 다 단절해버리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다른 요건 뭐 돈도 있고 무슨 지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 가장 행복의 최고 요소는 좋은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저버리고는 공동체적 삶 관계를 저버리고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출생은 교세 축소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이제 한국교회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출생 타개를 위해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자세를 임해야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창세기 이제 1장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단절된 거 아니에요? 그 창세기라는 그 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 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고대 근동에 여러 창조 신화들이 많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가 뭐가 다른가? 그 창세기는 그것과 다른 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고대 근동의 창세기 시절에 있었던 다른 문화들은 뭐냐면 이 신들이 왜 인간을 창조했냐면 자기들한테 봉사하려고 자기 노동을 봉사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신만 인간들한테 에덴 동산을 주고 거기에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창조하고 신이 에덴 동산 같은 모든 것을 주고 신이 인간을 섬기는 식으로 창조하는 것이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 핵심은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근데 문제는 한가운데에 있는 공동체의 것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개인이 약탈하거나 착취하지 독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먹고 독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충만한데 공동체의 것 개인이 약육강식화됐는지 사적으로 각자 도생으로 사적으로 공동체의 것을 따먹었을 때에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신들은 고대 근동에 전부 인간들한테 나를 섬겨라. 그리고 인간들을 착취하고 계속 그 고대 근동에는 형제를 살인하고 이웃을 살인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허락해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공동체 것을 개인이 사유하면서부터 죄악이 번식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까 한 얘기랑 결부해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왜 이렇게 출산율이 하고 고립사와 자살률이 이렇게 높으냐 우리 문명이 각자 동생 약육강식이라는 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이제 다른 신들처럼 공동체 한가운데에 있는 것을 전부 공유화하는 게 아니라 전부 사유화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이런 거 있어요. 그러한 사유화의 공동체 한가운데에 있는 것까지도 내가 사유화하려고 그러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많은 좋은 거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물질 문명의 이런 힘과 그래서 그 문명은 늘 형제살인 사건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요. 네. 싸움을 일으키고 그러한 문명과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쭉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출발할 때 사회적으로 출산하고 공동체가 양육하고 사회적인 자궁을 통해서 마을을 통해서 사회적 자궁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자궁을 만드는 이게 창세기가 우리한테 말한 에덴 동산이거든요. 네. 이 두 문명이 지금 충돌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물질 문명적인 도시 문명 당시에는 창세기는 도시 문명이에요. 그게 바벨탑이고 예. 이 도시 문명이 이 공동체 문명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0.75라는 거의 인류의 미래가 없는 그 지구 온난화나 지구 기후위기 거기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압도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문명 창세기에서 내가 천지를 창조하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러한 생명과 돌봄의 사회적 자궁을 만드는데 이제 이게 돌봄교회 돌봄마을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영 기자님, 뭐 목회자는 아니지만 이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좀 임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그 이름 새로운 교회처럼 이렇게 공동체적 돌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제일 그 시대적 소명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워낙 개인주의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들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그 외로움이 가장 큰 사회적 질병, 고독사라든가 자살도 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우리가 뭐 그 치매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외로울 때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비율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적 그런 그 돌봄을 위해서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교회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국가 사회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죠. 이미 마을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시스템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교회만큼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그런 방향을 가치관을 좀 전환하면은 그 돌봄하는데 가장 그 전진적인 정말 방주의 역할, 이 시대의 소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각자 도생의 시대에 함께 사는 길을 택한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역사회와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교회를 통해서 마을의 생명과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혼셈의 벽을 넘어 공동체를 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천 세롬교회 이원돈 목사, 한겨레신문 조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